자, 한 주간의 K리그 이야기를 해보는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지금 수원 삼성 간의 1, 2위 대결이 사실상 좀 끝나가는 분위기죠. 지금 한간에 듣기로는 인천은 지금 매직 넘버가 30점이라는데 그러면은 남은 경기가 13경기니까 무난하게 이룰 수 있는 목표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원 삼성은 2위가 최선이고 2위를 지금 지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리그 테이블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이 1위죠. 이게 어제까지 다 집계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리그 표를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자, 5위까지 돼 있는 이유 중 하나는 5위까지 플레이오프권입니다. 그리고 1위 인천이 만약에 이대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냥 승격을 하게 되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순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11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 부천, 부산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 중 한 팀이 나머지 12팀과 플레이오프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승점을 보게 되면 인천이 61점, 그리고 수원 삼성이 51점, 전남이 45점, 그리고 부천이 42점, 부산이 40점, 그리고 그 안정권까지 따지면 지금 서울 이랜드, 김포, 성남까지 여기 지금 3위부터 8위까지는 지금 한두 경기 차로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고, 수원도 한 2경기 정도 삐끗하게 되면 전남한테 이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는 지금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일단 인천의 K리그2 2025 시즌에 대해서 그 중에 패한 경기와 무승부를 거둔 경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초반 1라운드, 2라운드 경남FC 잡았고요. 수원 삼성 잡았죠. 이때 그 권한규 선수가 만세를 하다가 퇴장을 당해서 이제 9명 대 11명이 경기를 하게 돼서 2대0으로 이겼던 거죠. 성남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부산한테 비기고요. 그리고 천안 시티한테 비겼고, 이 김포 경기는 그때 선수 하나가 크게 다치게 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리고 전남한테 패했습니다. 23라운드 서울 이랜드한테 비겼고, 그리고 성남한테 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인천은 지금 4무 3패, 19승 4무 3패고, 이 19승 4무 3패 중에 4무와 3패 중에 지금 인천이 진 팀 혹은 비긴 팀을 보면 성남 시민구단이죠. 부산 기업구단입니다. 천안 시민구단이고요. 김포 시민구단이고요. 전남 기업구단이고요. 서울 이랜드 기업구단이고요. 성남 시민구단이고요. 성남과의 상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잡을 경기를 굉장히 잡았고, 질만한 상황에 처했어도 쫓아간다거나 혹은 이렇게 지켜서 비겨서 승점을 따낸 경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2위, 2위, 4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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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8라운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에 반해서 수원 삼성 한번 볼게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1승 2패 1무. 자, 인천한테 졌고, 이랜드한테 졌고, 아산한테 비겼습니다. 물론 4라운드까지는 수원이 홈경기장을 못 썼잖아요. 그 부분을 좀 차치하고서 7라운드 부천과 비겼고요. 10라운드 충북 청주와 비겼습니다. 그리고 13라운드 김포와 비겼고, 16라운드 인천한테 홈경기에서 졌죠. 그리고 부산과 비겼고요. 부산은 이 경기는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리를 놓쳤고, 그리고 서울 이랜드한테 또 졌고요. 김포한테 졌고, 요번 경기죠. 화성한테 비겼습니다. 물론 이제 진 경기들 중에서 특히 김포 경기는 로테이션을 좀 크게 가동을 했죠. 일류첸코가 지금 한 경기 건너 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상준 선수가 그 포지션을 바꿔서 스트라이커로 나왔고, 또 김지현 선수랑 투톱으로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는 굉장히 잘 풀리지 않아서 졌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인천과 수원 삼성의 전적만 봐도 수원 삼성은 15승 6무 5패잖아요. 초반에 물론 패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승부가 간간히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인천이랑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천은 승기를 한번 잡으면 그거를 좀 오래 유지해요. 1, 2라운드 연승이었고요. 그리고 6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8경기를 안 집니다. 천안 비겼고요. 15라운드부터 17라운드 또 3연승을 하고 18라운드에서 비기고 그 다음에 19라운드 집니다. 이때까지 결과적으로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경기 무패를 달린 거죠. 그리고 20라운드, 22라운드까지 3연승, 그리고 한번 비기고 또 네 번째 승리, 여기서 성남한테 지고 5경기 동안 안 졌죠. 그리고 26라운드 다시 4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수원 삼성이 지금 현재 승리하는 패턴을 보면 뭐 일단 4라운드까지 차치하고 여기서부터도 2승, 무, 2승, 무, 2승, 무, 2승, 패, 승, 무, 3연승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패, 2연승, 패, 무. 그러니까 결과 지표만 보더라도 이 두 팀 간에 꾸준한 전적 관리가 인천에 비해서 수원 삼성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지금 수원 삼성이 현실적으로 1위 도전을 하기보다는 인천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승점을 계속 쌓되 일단 1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지금 당장은 2위를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천은 승리에 대한 기운 혹은 또 그 패배를 당하지 않는 기운을 길게 끌어가는 데 반해 수원은 지금 그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승리 지표만 봐도 지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알아보자고요. 인천이 현재 1위인 이유. 첫 번째는 강등 스쿼드를 그대로 거의 지켰습니다. 그 중에 너무 안 되는 선수를 내보낸다거나 필요 없는 선수단에 너무 비대한 선수들은 내보냈지만 그야말로 주요 선수들을 좀 지켰습니다. 그리고 1부급의 선수 보강을 진행을 했죠. 이주용 선수가 뭐 좀 밀려서 떨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북현대에 뛰었던 선수고 뭐 이명주 같은 선수나 신진호 선수가 좀 폼이 떨어져 있지만 신진호 선수를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고사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무고사고 거기에 전북에서 뛰었던 수준급 윙어 기성용 선수와 수원지시티에서 뛰었던 모두바로를 데려왔죠. 그리고 잡음은 있었지만 수준급 감독을 보강을 했습니다. 전임 감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전임 감독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은 채 윤종환 감독을 선임을 했지만 결국엔 작년에 K리그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감독을 데려오면서 수준급의 감독을 보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팀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도적인 경기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습 축구는 약체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레알 마드리드 빠른 공수 전환을 근거로 한 역습 축구를 하고요. 그렇게 상대를 오히려 우리 진영 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역습을 진행하는 강팀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K리그 1에서는 주도 당하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주도하는 경기를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 2에서는 주도적인 경기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인정에 휘말리지 않는 확실한 선수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프스타, 인천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도혁 선수가 현재 경기를 제대로 못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지금 우리 팀에 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일단 기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인천이 단순하게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 빠른 1부 리그의 복귀 그리고 더 나은 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인천이 1위인 이유를 이런 부분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메인 포메이션은 4-4입니다. 그리고 제르소랑 뭐 바로우를 통한 그리고 주요 선수들이 있고 문지한 선수 현재 부상이지만 뭐 이명주 선수가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섭 선수가 여기 돼 있지만 현재는 뭐 다른 선수를 데려와서 지금 잘 하고 있고 민성준 선수가 인천에서 새로운 수문장 그리고 리그 최고의 수문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명불허전 무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박승호 선수 TV 프랜차이즈 스타인 유스 선수 출신인 박승호 선수가 또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간단하게 축구를 합니다. 상대가 4백이건 3백이건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무고사나 박승호 뭐 여기에 박호민을 나중에 넣는다거나 투톱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빅앤스몰 큰 선수 하나를 배치를 해놓고 그 선수 밖에는 이제 잘 뛰어다니고 잘 빠져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두면서 연계를 해갖고 그쪽으로 수비를 모이게 두거나 혹은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측면에서 들어간 우리 선수들로 인해 이제 발생하는 이 뒷공간에서 무고사 같은 선수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천의 역습 축구가 되게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측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양측면 바로우랑 제르소를 무조건 컷 인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 있는 이제 이 투톱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이 제르소와 바로우라는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거를 전술판으로 옮겨 보면 공수 간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제르소와 모두바로가 개인 능력이 좋거나 혹은 빠르니까 이 선수들한테 윙백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풀백들이 이 빠른 윙어들을 이용해서 이 상대의 측면 수비를 땡겨온 다음에 이 뒤로 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공을 전달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이 측면 선수들이 상대 측면 쪽 수비와 1대1을 하게 됩니다. 1대1을 할 때 이 투톱 공격수, 그러니까 무고사가 됐든 박호민이 됐든 박승호가 됐든 이 선수들은 좀 더 약간 뒤쪽 공간에서 이 선수들이 1대1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앙 쪽 공간을 되게 희미하게 좀 얇아지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제르소 왼발잡이 바로 왼발잡인데 이 선수들이 무조건 이 1대1 대결에서 승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는 벗겨내고 여기 중앙 수비수들이 제르소나 모두바로를 이렇게 막기 위해 따라가게 되면 제르소는 여기 이 상황에서 이 빠져들어가는 박승호나 혹은 여기서 정지하게 됐을 때 뒤에서 달려오는 무고사한테 패스를 해서 득점을 노리는 패턴을 많이 노리게 되고, 반대로 제르소가 안으로 파고들었고 모두바로가 이렇게 1대1을 할 때는 선수들이 약간 뒤에 있다가 모두바로가 이렇게 라인을 타서 한 선수를 제껴서 프리한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르소나 무고사나 이 박승호 이 세 명의 공격수가 이 박스 안에서 이 수비 선수들과 경합해서 득점을 노리는 패턴, 이 원 패턴이 아닌 이 양측면 패턴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격은 막강한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중앙 선수들이 또 측면에서 통하지 않았을 때 공을 주고받으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서 득점을 하는 패턴까지는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수비, 인천도 지금 수비를 엄청 올려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올려서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인천은 역습을 당해본 경험보다는 두드려 맞아본 경험이 더 많은데, 그럼 수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정환 감독의 역량이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거는 제가 수비 포진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인천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놓습니다. 인천의 기본 포메이션은 4-4-2나 4-2-3-1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측면에 이조영이라는 왼쪽 풀백은 센터백이 원래 가능한 선수입니다. 센터백이 가능하고 전북에서도 그렇게 뛰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 오른쪽 풀백은 당겨서 올려놓지만 이 남은 3명의 선수를 변형 3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격 선수들을 전진을 시켜놓지만 그 외에 이 미드필드의 선수들 혹은 이제 다른 윙백의 선수들을 전진시켜 놓지 않고 상대 전방 압박이 풀려 나오기 전에 이미 이 6명의 더블 블록 라인을 형성해 놓습니다. 일단 가운데는 틀어 막아 놓겠다는 소리거든요. 특히 이 3명의 수비 포진이 상대가 풀어 나올 때 충분한 지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인천의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타이밍을 벌어두게 됩니다. 그렇게 벌어 놨을 때 인천의 형태가 4-4-2 투 블록 형태, 이 블록 디펜스가 잘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인천이 이 라인을, 이 포켓 라인, 이 4명의 포켓 라인, 네모난 이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지켜놔요. 그리고 이때 이 간격을 좁히거나 혹은 넓히거나 혹은 당겨놓거나 하는 이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상대 수비가 인천의 수비를 쉽게 뚫어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과 센터백 3명과 이 미드필드 3명을 통한 지연 플레이를 한 끝에 상대의 공격 작업을 더디게 만들어 놓으면 이때 4-4-2로 블록 라인을 형성을 해서
로우 블록에서 상대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수비 전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부상 악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우도 부상이지만 문지환 선수는 지금 1년이 더 걸릴 수 있는 부상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정환 감독은 어찌됐건 간에 변칙적인 선수 기용으로 잘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있어서는 이제 이명주 선수가 지금 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신진호 선수가 기량을 회복하면 이명주 선수의 자리를 또 이렇게 언제든 보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선수단의 퀄리티가 부상과 관계없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르소 같은 경우에는, 제르소도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고 바로도 어린 편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이동률 선수가 나와서 이제 상대 측면을 똑같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 이 측면의 탄탄함, 그리고 여기 수비진의 탄탄함, 더불어서 미드필더 진들도 꾸준히 자꾸 선수들 개발하려는 노력을 갖고 있고, 특히 여기 무고사는 박호민이라는 FC서울과 부천FC를 거친 선수가 지금 인천에서 엄청나게 적응을 잘하고 있고, 박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기용을 됐었던 만큼 기량적으로 이미 증명된 선수라는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 악재가 겹친다 하더라도 윤정환 감독이 이미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선수층에 대한 퀄리티가 연령적으로나 혹은 경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직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1위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고 쉽게 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건, 지금 우리가 K리그 3로빈 중에 2로빈이 지났잖아요. 26경기를 하는 동안 계속 봐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지금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게 선수단 퀄리티, 그리고 확실한 전술적 색채, 그리고 그에 따른 플랜 B, 이 부분들이 지금 인천이 1위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원 삼성이 왜 2위인 상황일까요? 다시 한번 2025 시즌 승리 지표를 좀 볼까요? 초반 이 4경기를 망쳐놓은 거는 큽니다. 이 4경기가 어찌됐건 홈경기장을 쓰지 못했지만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좀 안 됐었던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1위 경쟁을 하는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진 부분, 그리고 인천이 주춤을 하던 이 5경기 18라운드부터 23라운드 사이에 1무와 1패가 껴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원과 인천을 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 삼성은 올해 이적시장 보강을 시즌 초반과 더불어서 여름 이적시장까지 역대급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초반 원정 경기 부진이 지금 크게 발목을 잡고 있고, 선수단의 퀄리티와 별개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좀 부실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격 전술과 수비 전환의 괴리, 그리고 초반 의도와 다르게 기용되는 선수들이 있죠. 들테면 파울리뇨가 윙어로 기용되다가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된다거나,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영입을 했던 김지현이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쓰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장 선수들 일부가 지금 기량 저하가 좀 심각하게 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가장 올 시즌 수원 삼성을 표현해준 가장 정확한 선발 시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류첸코가 스트라이커를 맡고 있고, 그 밑에 김지현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봅니다. 그리고 이규성이라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두고 이민혁이라는 활동량 많은 왼발잡이 미드필더를 둡니다. 이 미드필더 조합도 여기는 오른발, 여기는 왼발잡이를 둬서 역발식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뒀죠. 파고들은 능력이 좋은 브루노 실바가 윙어를 맡고, 세라핌도 윙어를 맡아서 일류첸코가 공을 연계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을 이 둘이 침투해서 다시 뛰어 들어오는 김지현이나 일류첸코한테 찬스를 제공하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재는 종전보다는 오버래핑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건희가 바깥쪽으로 오버랩을 하거나 안쪽으로 언더랩을 하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고, 황석호가 나오곤 있지만 실은 이제 권한규가 더 많이 나오는, 어찌됐건 레오는 고정으로 하는 이제 센터백 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의 올 시즌 시트는 정확하게는 4-3-3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은 4-3-3을 가장한 4-2-3-1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 4-2-3-1을 쓰기도 하고, 4-3-3을 쓸 때는 이제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을 두고 한 명을 공격적으로 쓰느냐, 혹은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을 내리지 않고 두 명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쓰느냐 식으로 4-4나 4-3-3으로 시트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할 때는 이제 이 스트라이커 선수들이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윙어 선수들이 더 높은 위치에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격형 미드필더는 윙어와 스트라이커 사이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미드필더들이 활동량을 바탕으로 간격을 좁히면서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오른쪽 풀백은 좀 더 전진을 해서 윙어의 1대1을 돕고, 왼쪽 풀백은 킥이 좋으니까 이제 좀 고착된 상황일 때 윙어들을 조금 더 올려서 이 상태에서 상대에게 크로스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류첸코가 보통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을 때 김지현이 이렇게 대각선 위치, 아래 위치에서 접근해서 이 공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크로스가 왔을 때 보통은 일류첸코가 짧은 쪽으로 가면 김지현이 돈다던가, 아니면 김지현이 짧은 쪽으로 가면 일류첸코가 먼 쪽에서 헤더를 시도한다던가,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수원 삼성이 지금 공격 작업에 있어서 괴리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난 부분이긴 합니다. 그 팀의 리듬을 담당하는, 팀의 리듬을 조정해주는 선수보다는 요렇게 3명 간의 패턴 플레이, 그리고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패턴 플레이, 이 패턴 플레이로 공격 작업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많이 뛰게 되니까 최영준 선수, 이규성 선수 보면은 90분을 다 안 뛰어요. 보통 한 60분, 많이 뛰어야 70분 대 미드필더를 교체해서 강현묵 같이 공을 들고 들어가서 상대 수비를 땡겨오는 그런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다시 스트라이커나 윙어들한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현묵 같은 경우는 공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드리블로 갖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유도해서 그 사이 공간으로 패스하는 플레이를 잘 하는 선수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지현이 맡았던 세컨드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공을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갑자기 나타나서 마무리 짓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공을 스스로 본인이 볼을 갖고 들어감으로써 우리 공격수들한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의 그 교체 카드를 쓰면서 팀에 변화를 주기도 하죠. 문제는 이거를 지금 시즌 내내 하고 있어요. 강현묵을 무조건 75분 정도 혹은 80분 정도의 상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강현묵을 씁니다. 물론 선수가 동의를 했고, 선수가 그렇게 하는 플레이를 유도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줄이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 변성환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드리블러가 공을 오래 끌게 되면 이 두 명의 수비수가 굉장히 큰 부하를 받습니다. 수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이후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현묵 선수가 공을 갖고 드리블을 해서 상대를 돌파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스타일을 이용하려면 경기 후반부에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체 패턴이 고착화되고 미드필드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중에 공을 컨트롤하고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를 무조건 경기 중반에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수비 조직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원 삼성의 이 상대 역습당하는 상황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윙어들이 워낙 깊이 공격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백코트를 할 때 윙어와 풀백 이 공간, 요 공간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백은 상대 2명의 선수와 2대1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미드필더들이 백코트를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이 측면 선수들이나 이 센터 선수들이 2대1을 강제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압박이 실패해서 풀려 나올 때, 이 일선 압박이 풀려 나올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합니다. 그나마 이하라 코치가 오면서 이 수비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빈도수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을 그래도 마주보면서 물러나는 상황이 많지만, 여전히 이 공격과 미드필드 간의 간격을 공략당해서 밀려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작전판을 통해 보자면,
상대가 공을 가진 상태에서 빌드업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류첸코는 한쪽 각을 잡고 있고, 이때는 일류첸코가 한쪽 각을 잡으면서 내려오고 김지현 선수가 올라가서 상대 전방 압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살아나오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미드필더까지 이렇게 당겨져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센터백 2명이 상대 역습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를 지킬지 측면으로 가서 이 선수를 막을지, 패스를 가는 순간까지 이 선수들은 양자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역습을 측면으로 유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1대1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선수가 내려오게 되지만 윙어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상대 수비가 센터백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풀백이 2대1 상황에 걸리게 됩니다. 2대1 상황에 걸리게 되면 이 선수는 앞으로 나가는 수비보다는 이 측면 선수가 침투할 상황에 대한 이 뒤로 백업 수비를 강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뒷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 시 발생하는 이 1차 압박이 풀리는 문제, 그로 인해서 복귀되는 과정에서 수비 전형이 완성되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찌됐건 잘해서 블록 라인을 세운단 말이죠. 인천같이 블록 라인을 세우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선수의 압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원이 이번에 경남이랑 시합할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수비수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미드필더예요. 지금 세라핌 여기 있죠. 미드필더예요. 공이 다시 투입되는 상황에서 먼저 백라인이 이거에 대해서 공 처리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압박을 할지 혹은 이 선수의 슈팅 각을 잡을지 결정이 안 된 이 두 명의 센터백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혼비백산해서 이 선수를 막으려고 달려가죠.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에 그리고 있는 선수는 이 공격하는 선수의 뒷 각도에서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다리를 걸면 페널티킥,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이 선수가 슈팅을 때려서 실점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덤비면 일로 패스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물러나면 상대가 슈팅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박스 안에 있는데 지금 벌써 숫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선수가 지금 상대 선수 5명을 못 잡아두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1차 압박에 실패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블록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로우 블록을.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포백 라인은 이 박스 이쪽 공간, 박스 앞부분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미드필더가 상대의 공격을 굉장히 방해를 하면서 이 블록 라인을 막아놔야 돼요. 근데 공격수 중에 하나는 활동량이 적죠. 그리고 하나는 활동량이 많지만 함부로 진영을 꼈다가는 그 부분이 다시 프리하게 되면서 상대가 볼을 돌릴 확률이 높으니까 진영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문제는 인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가운데 포켓의 공간이 촘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은 요 공간이 굉장히 루즈합니다. 앞뒤는 촘촘하지만 양옆이 루즈합니다. 양옆이 루즈하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도 이거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포켓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백라인이 아까 본 사진처럼 박스 깊이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와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 선수가 이거를 작전판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상대가 어찌됐건 간에 이 포켓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수원 선수들은 밀려나와서 블록라인을 형성을 하지만 이게 블록라인에 대한 개념을 갖기보다는 공격에 대한 전환이 너무 염두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쪽만 볼게요. 여기서 1차적으로 간격을 좁혀서 상대를 막아내려는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는 이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센터백이 막는다 쳐더라도 보통 2선에 이렇게 했을 때 2선에 볼이 흘렀을 때 2선 커버링이 늦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은 나가면 다른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주게 되니까 나갈 수 없고, 뭐 공에 빨리 접근한 선수는 이 선수를 대신 막아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방금 사진의 상황처럼 재차 슈팅을 때려는 상대 선수 뒤쪽에 접근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파울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박스 안에서 이렇게 박스 안쪽까지 우리가 밀렸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집니다. 이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수원의 포백이 조직적으로 무언가 약속이 돼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에 대한 것과 위치에 대한 공유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원 삼성은 공격과 측면을 이용한 파괴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는 활동량 많은 선수들을 이용한 커버를 하고 있고, 전진에도 이용되는 활동량을 이용해서 공격 전진에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들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시에 우리 선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지연을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찌됐건 수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는 이 노력을 한 티는 납니다. 문제는 이 인천과의 결정적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수비 시에 조직보다는 개인 기량, 득템면 레오 같은 경우는 레오가 높이를 해결한다던가 이 흘러나오는 공을 커버한다던가 이런 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계속 실패를 하는 상황에 전방 압박 실패에 이어진 지연 수비가 또 실패를 자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원이 그러다 보니까 진영이 안정되기 전에 수비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된 수비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블록 라인에서 블록을 이용한 수비를 하게 되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굳히는 상대를 흔드는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명주라는 선수와 모두바로 제르소 같은 선수가 공격에 있어서 경기의 템포를 조절한다거나 혹은 템포를 빠르게 하는 역할에 대한 전권을 줍니다. 플레이메이커를 두는 게 현대축구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경기를 조율하고 경기의 리듬을 운영하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수원에는 최영준과 이규성이라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가 일단 지금 수원의 스타일에 있어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그런 조율의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경기를 90분 내내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플랜이 경기를 조율하기보다는 패턴 플레이를 이용해서 계속 패턴으로 상대를 공략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패턴 플레이를 통한 공격 전개가 왜 위험하냐면, 패턴 플레이가 지속될수록 상대가 그 패턴 플레이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내놓기 마련인데, 그 대응에 대한 대응을 내놓은 게 이제 드리블러를 통한, 그 미드필드에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수들에 대한 교체로 그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변성환 감독이 다른 인식과 다른 전술적인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과의 수원과 인천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에 비해서 전방 압박의 실패가 잦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전방 압박을 인천도 늘 성공하진 않아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천은 숫자적으로 6명이라는 숫자를 남기면서 지연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연된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4-4-2라는 블록 라인을, 더블 블록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로우 블록 상태에서 다시 역습을 노리기 위한 탄탄한 수비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수원은 1차 압박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시도를 하지만 그게 자주 실패되고, 이은 지연 수비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수비 상황에서 우리 미드필더나 공격에 대한 수비 지원보다는 이 수비 쪽에서 지연을 해서 미드필더와 공격에 대한 지연 복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조직적인 수비보다는 개인적인 기량, 그러니까 개인의 수비력에 의존하는 수비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량이 좀 떨어져 있는 황석호 같은 케이스는 수비할 때 집중력적인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계속 지속적으로 뒤로 돌아가는 상황, 상대가 우리 수비에 뒤로 파고드는 상황이 있어서 황석호 같은 선수나 좀 기량이 저하된 노장 선수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가 계속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인천은 어찌됐건 간에 수비 간의 퀄리티가 이미 맞아 있고, 수비가 3명 간에, 그러니까 포백 중에 변형 3백을 쓰면서 이 3명 간에는 철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K리그2가 대다수의 3톱을 쓰고 3백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대1적인 수비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수비에 대한 커버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수비를 하는 상황과 3명이 수비를 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2명이 수비를 하는 상황에 비해 3명이 수비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통한 더욱더 전술적 수비가 가능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다시 4명의 수비가 되면 조직적인 수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수비할 때 결정적 차이가 지금 수원의 2위와 인천의 1위를 가르는 것이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는 최선으로 인천이 우승을 하고 수원이 1위를 하는 상황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원 삼성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거겠죠. K리그 1에 지금 6위부터 12위까지의 상황입니다. 7위부터 하위 스플릿으로 분류가 되죠. 울산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약간 기분 탓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다이렉트 강등이 유력한 상황에서 수원 삼성이 만날 11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 팀은 울산을 포함해서 울산, 수원FC, 제주, 안양 이렇게 4팀입니다. 뭐 지금 좀 더 심각한 거는 제주와 안양인데, 수원 입장에서는 2위를 지키고 안양이 플레이오프로 내려오길 바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작년에 비해서 좋은 분위기고 재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잖아요. 다만 1위를 못한다 뿐이지만 이 부분은 인천의 준비와 수원의 준비가 달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에 수원의 낭비가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1위로 승격하는 것이 베스트긴 하지만 2위여도 상관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13경기를 앞둔 이 13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최대한 2위를 수성을 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천이 너무 공고해요. 인천이 너무 공고하고 역대급 페이스로 두 팀이 지금 3번밖에 지지 않고 5번밖에 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이 10점 차로 벌어져 있는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한 다음에는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성환 감독을 잘라야 된다, 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변성환 감독을 지금 자르는 타이밍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올 하반기 이 사람이 시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승격을 이뤄낸 다음에 논의를 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이 페이스를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가 들어와서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성적을 내고 있는 감독을 자르는 명분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리그긴 하지만 2위권을 계속 지키고 있고, 상대 이 3위와의 승점 차를 저는 지금 3위와의 승점 차를 한 경기 차이가 아닌 2경기 차로 일단 벌려놓은 것도 어찌됐건 간에 안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변성환 감독을 잘라서 인천을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명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성환 감독 약점 있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천이 안정적인 수비 구축을 두고 빠른 역습을 택하는 거는 인천과 윤종환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이고, 변성환 감독이 수비 숫자를 줄여도 미드필드나 공격적인 숫자를 더 많이 둠으로써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것도 변성환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것은 변성환 감독의 책임이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윤종환 감독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상 선수의 변수를 본인이 잘 선수들을 배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고, 윤종환 감독이 3라운드 로빈에 연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고, 반대로 수원이 시즌 막판 앞두고 5연승, 7연승 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승점차가 10점이고 수원이 이길 때 인천도 이기고, 더더군다나 이번 경기를 비길 때 인천은 이겼기 때문에 이 차이점과 이 변수를, 이 승점차에 대한 직시는 겸허하게 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지않게 수원 삼성이 승격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수원 삼성 경기를 올해만큼 열심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경기를 다행히 천안한테 두드려 맞는 경기를 제가 안 봤지만 이번 경기는 또 체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인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승격을 너무나도 바라고, 저는 승격의 형태에 우리가 뭐 1위로 압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거 입장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밀릴 때는 그에 따른 플랜 B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수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승격해야죠. 올해 승격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팬들도 수원 삼성의 코칭 스태프들도 결국에는 이뤄내야 되는 목표가 수원 삼성의 승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잡설인데, 제가 수원 삼성의 레알 수원 시절 선수 출신과 대화를 할 때 수원 삼성이 올해 승격을 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태와 상관없이 올해 꼭 수원 삼성이 승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간에 K리그 소식을 인천과 수원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다음 K리그 분석도 좀 잘 정리해서 좀 더 재미있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종이었습니다.